유럽에 위치했지만 유럽이 아닌 국가, 그러나 강소 국가를 얘기하면 늘 거론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죠. 스위스는 땅 자체만으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알프스산을 자원으로 해 관광으로 먹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관광 국가인데요. 그렇다고 다른 산업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제조업이 있으며 의학, 제조업 등에서 혁신을 달리고 있는 나라죠. 과거 가난했던 나라이고 한때 사람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인식되었던 이 거대한 산맥 알프스라는 자연을 극복해온 나라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농지는 적었고 용병으로 나가 가족들을 부양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었고 수출할 수 있는 것들, 알프스산을 넘어 이동하기 편한 작고 비싼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계와 의학 산업이죠. 스위스는 스위스만의 전통 산업으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그 자체만으로 부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슈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공급망이 흔들리며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글로벌화 경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프스산에 놓인 면적 4만 1천 평방킬로미터의 인구 800만의 조용하고 작은 이 나라는 산업 자체가 글로벌화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 현지 언론을 살펴보면 글로벌화에 그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위스 역시 글로벌 경제에 이미 편승에 불을 쌓아왔죠. 스위스 금융 전문 매체인 캐시는 2022년 4월 8일 글로벌화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었는데요. 매체는 스위스 경제는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상장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H 쥐리히 글로벌 인덱스에 의하면 스위스는 네덜란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글로벌화된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한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화를 종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든 스위스 기업에 투자했다면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국가 간 분업과 7대양의 해상을 통한 물류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체는 이미 코로나가 글로벌 시스템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한편에서는 이 세계의 의존적인 경제 환경,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국제 분업화 강화에 따른 서로 간 의존하는 경제 환경,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서방 진영과 권위주의적인 국가 간의 충돌이 세계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다시 글로벌화의 종말을 예언했던 목소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미국 세계 최대 자산운용기업 블랙락의 CEO 로렌스 핑크의 말, 지난 30년간 이루어온 글로벌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끝이 났다라는 말을 인용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된 대부분 회사들의 지난 20-30년 동안의 성장은 이런 글로벌화를 통한 기업 인수, 글로벌 시장 참여, 그리고 글로벌 노동시장의 접근 등에 있었다 주장하고 있죠. 이런 트렌드의 편승 스위스 역시 불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1990년대 미국의 주식은 강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0-30년 동안 글로벌화를 통해 이런 트렌드는 훨씬 강화되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글로벌화를 통해 더욱 상승했다 밝히고 있죠. 물론 트럼프 정부 시절 중국과의 잦은 무역 충돌로 주가는 영향을 받아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종합해보면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과의 분쟁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종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못한 것을 러시아가 전쟁으로 한 번에 이룬 것이죠. 원래 글로벌화의 전도사 역할을 해온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세계화란 미국이 그들의 자본주의 질서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미국식 제도를 확산시켰던 건데요. 그런데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서 여러 나라가 미국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유롭게 교류하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의도가 어떤 것이든 세계화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래 글로벌화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죠. 그래서 세계화, 글로벌화는 바로 미국화였고 최대 수혜국 역시 미국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많습니다.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당연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월한 금융 시스템 등 미국의 체제가 적극 수용됐던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화를 이룬 주역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바로 유럽연합과 중국이 지난 30년 세계 경제를 미국과 함께 주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죠. 이런 과정 중에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져 갔습니다.
글로벌 경제, 듣기는 좋은 듯한데 찾아온 결과는 국경이 허물어지며 무한 경쟁이 찾아왔고 강대국들의 경쟁에 준비되지 못한 곳은 국제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는 분명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계화의 장점을 단순히 세계화 글로벌화로 인식하죠. 바로 효율성입니다. 이는 또 어떻게 보면 IT 기술이 발전, 플랫폼 경제로 진입하면서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플랫폼과 이를 구현할 물류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만 해도 외국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국경이란 큰 의미가 없게 되었죠. 즉 세계화란 더 좋고 싼 물건을 국경을 넘어 언제든지 사거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기업들은 비용 발생 요소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며 경쟁력을 갖춰갔던 겁니다. 결국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형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국경을 이동할 수 있어야 하죠. 세계화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지만 반감을 갖게 만드는 건 역시 자본이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전 세계에서 더욱 품질 좋고 더욱 값싼 제품을 손쉽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자본 역시 국경 없이 이동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본도 사람도 나라 안팎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면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대형 자본들은 세계로 나아갔고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형 자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큰 수익을 보았고 그 후 수많은 이슈들을 양산했습니다. 자본은 늘 그렇듯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국가를 선택, 사람들을 고용하며 이익을 극대화했던 건데요. 결국 이 말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두며 높은 수익을 가져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생활이 나아지는 게 없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런 불안감과 불평의 상당수는 수많은 근거와 함께 세계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기도 했죠. 세계의 거대 자본에 돈만 벌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한편만 보고 얘기하는 논리이죠. 현지 기업이라도 기술과 뛰어난 비즈니스 계획만 있다면 세계의 자본을 끌어모으며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세계화란 효율성에 맞춰져 있었던 거죠. 자본은 효율성이 보장된 곳으로 모인 것이고 이를 활용할 능력이 있다면 국적과 정치적 이념을 묻지 않고 투자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화 글로벌화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화를 끝장낼 것이란 대형 기관 투자가들의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세계 경쟁 성장을 견인했던 효율성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효율성을 포기하고 안보 같은 더 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화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의존보다 지역화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죠. 미국, 유럽 등에서 생산기지를 세운 데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국제 분업인데 코로나가 발생하며 여러 공급망이 영향을 받자 국제 분업의 효용성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잇따르는 공급망 충격 속에서 각국에서 서서히 자국 중심의 공급망, 생산망 체제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각 국가의 최소한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세계화가 희생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되도록 비용이 낮은 곳에서 생산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 개발 등은 자국에서 추진하는 형태의 국제 분업화를 지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세계화 시스템은 그동안 생산비를 낮춰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그 이익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탈세계화는 바로 물가 상승, 인플레인 시대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오크트리 자본운영 공동창업자인 하워드 막스도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세계화가 이제 역내 공급망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주장하고 있죠. 세계 경제를 견인해왔던 글로벌화는 이제 이렇게 점차 그 한계를 보이며 세계 강국들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종말을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화 종말은 기업들의 지난 30년간 막대한 순이익이 사라지는 것이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저금리 국제 분업으로 만들어진 효율성 역시 탈세계화와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팩토리 등 이 증가하는 비용을 상쇄할 만한 기술의 진보 구현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거둔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